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장호철님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하고 더 이상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학력의 벽 앞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제한적이었지만 삶의 무게를 이겨내기 위해 그 어떤 고된 일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이것밖에 배운 게 없으니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지. 돈만 벌 수 있다면 뭐든 하겠어. 이런 마음가짐으로 장호철님은 23세 과감히 중동행을 선택했습니다. 현지 병원들에서 의료기기 설치와 관리 업무를 맡아 거의 10년 동안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열기 속에서 정밀한 의료 장비를 다루는 일은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쉽지 않았습니다. 작업 중 휴식 시간, 옆에서 일하던 동료가 궁금해했습니다. 장 씨는 이렇게 매일 열심히 일하면서 어디다 쓸 목표라도 있어?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나중에 우리나라 돌아가서 의료기기 좀 열고 싶어. 여기서 고생한 경험이 헛되지 않게 써먹을 거야. 주변 사람들은 그저 힘든 일 견디려고 하는 말로 여겼지만 장호철님은 진심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우진 못했어도 현장에서 쌓은 의료기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기기 매뉴얼을 보며 독학했고 고장난 장비를 직접 분해하고 조립하면서 실력을 키웠습니다. 병원 의사가 어느 날 그녀의 일처리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전문 교육도 없이 이런 복잡한 장비를 다룰 수 있죠? 우리 병원 기술자보다 낫네요. 장호철님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냥 관심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배운 거예요. 실패도 많이 했고요. 동료들이 월급날이면 유흥을 즐기는 동안 장호철님은 철저히 절약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 추가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통장 잔고는 꾸준히 불어났고 그의 꿈은 점점 현실이 되어 갔습니다. 병원 복도를 지나던 중 그녀는 우연히 의사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개인 병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대. 의료 장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더라. 장호철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바로 그 시장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온 그는 노트에 사업 계획을 꼼꼼히 적었습니다. 모아둔 돈, 필요한 자본금, 초기 판매할 장비 목록까지. 이 고생이 헛되지 않을 거야. 나는 공부 제대로 못했지만 내 자식들은 무조건 대학 보내서 전문가로 키울 거야. 그는 잠들기 전 언젠가 가질 가족을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내일도 일터로 나가야 했지만 미래에 대한 꿈이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장호철님의 의지는 사막의 모래폭풍보다 더 강했습니다. 30살이 되던 해 장호철님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고향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 김미희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둘 사이에는 특별한 인연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이 사람이다 싶었어. 고생을 같이 할 사람이 필요했지. 장호철님은 후에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6개월간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고 1년 후 장미경이라는 딸을 그리고 2년 뒤에는 아들 장준혁을 얻었습니다. 가족이 생기자 장호철님은 더 이상 해외를 떠돌며 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와 마주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애들도 있으니 안정적으로 살아야 할 것 같아. 그동안 모은 돈으로 의료기기 대리점을 차릴까 해. 미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을까?
요즘은 대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다던데. 장호철님은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중동에서 일하면서 많은 병원 원장들과 알게 됐어. 그 인맥 활용하면 충분히 승산 있어. 그렇게 시작한 호철 메디컬은 동네에서 가장 큰 의료기기 대리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장호철님은 중동에서 쌓은 전문 지식과 인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단순히 장비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부터 유지 보수까지 책임지는 토털 서비스로 고객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개업 1주년 날, 한 병원장이 찾아와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호철 씨 덕분에 우리 병원 장비들이 한 번도 고장 없이 잘 돌아가네. 다른 대리점은 팔기만 하고 나몰라라 하는데 당신은 다르더군. 장호철님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제 장점이죠. 기계는 팔고 끝이 아니라 계속 관리해야 하니까요. 비록 학교를 많이 다니지 못한 것은 평생의 한으로 남아 있었지만 장호철님은 그 부족함을 경험과 성실함으로 메웠습니다. 그리고 그 한이 자녀 교육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장호철님은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아빠가 너희들 공부에는 절대 간섭 안 할 거야. 다만 최고의 교육 환경은 만들어줄게. 너희들은 그저 열심히 하면 돼.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참. 애들 아직 어린데 벌써 대학 얘기야? 장호철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지금부터 계획해야 해. 난 도시 변두리 야학에서 겨우 고등학교 졸업장 받았지만 우리 애들은 의대 갔으면 좋겠네. 그의 말처럼 그의 사업은 해가 갈수록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소형 병원용 기초 장비만 취급했지만 점차 대형 병원에서 사용하는 고가의 진단 장비까지 영업 범위를 넓혔습니다. 장호철님은 사업이 번창할수록 더 많은 시간을 아이들의 교육에 투자했습니다. 어느 날 밤 장호철님은 서재에서 의료기기 카탈로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요즘 일이 너무 많아 건강 상하지 않을까 걱정돼. 장호철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지금이 중요한 시기야. 몇 년만 더 열심히 하면 아이들 대학 등록금도 걱정 없을 거야. 그의 꿈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자녀들은 겪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장호철님의 인생 목표였습니다. 의료기기 대리점은 그 목표를 향한 단단한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장호철님의 헌신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두 자녀는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학창 시절을 보냈고 각자 원하는 명문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딸 미경은 경영학을, 아들 준혁은 의학을 전공했습니다.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마다 장호철님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 장호철님은 감격에 겨워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지, 왜 우세요? 창피하게. 미경이 당황스러워하자 장호철님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감격스러워서 그렇지. 내가 평생 바라던 게 이거였어. 미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당신 노력 덕분이에요. 열심히 살아온 보람이 있네요. 장호철님은 자녀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등록금은 물론이고 생활비, 해외 연수비까지 챙겨주었습니다. 의료기기 사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한 덕분에 경제적 여유가 생겼고 그 혜택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준혁이 의대 졸업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진로에 대해 아버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저 외과 전문의 하려고 해요. 수술 분야로 가고 싶어요. 장호철님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 적성에 맞는 길을 가렴. 아버지는 내가 무슨 결정을 하든 항상 지지할 테니까. 준혁은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해외 연수도 생각 중이에요. 싱가포르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장호철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싱가포르. 좋은 곳이지. 그쪽으로 갈 생각이라면 내가 아는 병원장도 있으니 소개해 줄게. 자녀들이 각자의 길을 찾아가는 동안 장호철님의 사업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이제는 지역을 넘어 전국 단위로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성공의 열매는 자녀들의 결혼 자금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경이 먼저 결혼할 때 장호철님은 넉넉한 신혼살림을 차려주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비싼 아파트까지 사주시다니 저희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장호철님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보답 같은 거 바라고 주는 게 아니야. 그저 행복하게 살면 그게 내겐 최고의 선물이지. 연이어 준혁도 같은 병원 간호사와 결혼했습니다. 장호철님은 아들 부부에게도 3억 원 상당의 신혼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결혼식 날 준혁의 처가 쪽에서 감탄했습니다. 사돈 어른께서 정말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주시는군요.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부모님이십니다. 장호철님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자식들이 걱정 없이 새 출발할 수 있게 하는 게 부모 도리죠.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준혁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싱가포르 종합병원에서 외과 전문의 자리를 제안받은 것입니다. 가족 회의에서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싱가포르로 발령받게 됐어요. 가족들 다 데리고 가야 할 것 같은데. 장호철님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좋은 기회잖아. 망설일 필요 없어. 해외에서 더 큰 경험 쌓고 오면 돼. 한편 미경은 결혼 후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두 아이를 낳아 키우며 안정된 가정을 꾸렸습니다. 두 손주의 돌잔치에서 장호철님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58이 된 장호철님은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고된 중동 생활부터 의료기기 사업 성공, 그리고 자녀들의 성장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는 이제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아내와 함께 여유로운 노후를 즐길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좀 쉬어볼까? 사업 넘기고 시골에 내려가 살면 어떨까? 미인은 반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당신도 이제 충분히 일했어요. 우리만의 시간을 가져봐요. 장호철님은 마침내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안도감에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70세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자 장호철님은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무릎과 허리가 예전 같지 않음을 실감했습니다. 수십 년간 의료기기를 들고 나르며 고객들의 현장을 방문했던 일이 이제 그의 몸에 누적된 피로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더 심한 요통을 느끼며 일어났습니다. 여보, 나 오늘은 좀 쉴까? 허리가 너무 아파서. 미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당신 요즘 자주 아프다고 하는데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장호철님은 통증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이 드니까 그런 거지. 하지만 이제 진짜 은퇴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그렇게 장호철님은 오랫동안 운영해온 사업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30여 년간 일궈온 사업이었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와 미희는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시골 마을의 작은 전원주택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좋을 것 같아. 텃밭도 있고 공기도 좋고. 미희는 부동산 앱에서 찾은 매물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마음에 드네. 이제 우리도 조용히 자연 속에서 살 때가 됐지. 가게 정리 소식을 들은 아들 준혁은 화상통화로 연락해 왔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결정하셨군요. 정말 잘하신 일이에요. 몸 건강이 최우선이죠. 의사 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너희들 다 잘 자리 잡았으니 이제 우리도 편히 쉬어야지. 준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달에 휴가 내서 한국 갈게요. 좋은 집 구하시면 이사 돕고 싶어요. 장호철님은 가게 정리와 은퇴 계획에 들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일만 하며 살아온 그에게 이제 찾아올 자유로운 시간은 큰 기대감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한 계획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딸 미경의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아버지, 급한 일이 있어서요. 미경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무슨 일 있니? 장호철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실 남편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사위가 운영하던 의류 수출 사업이 갑작스러운 환율 변동과 해외 바이어의 계약 파기로 파산 직전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동안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줄 알았던 딸 가족이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집을 팔면 좀 남긴 하는데 장호철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미경이 더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희가 생각한 게 있는데 집 판 돈으로 식당을 차리려고요. 식당이라고? 너희가 무슨 요식업을 해본 적이 있니? 장호철님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요즘 프랜차이즈 시작하면 초보자도 할 수 있대요. 남편 대학 선배가 성공한 사례도 있고 장호철님이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럼 둘 다 취직해서 일하면 되지 않겠니? 너도 경영학 전공했잖아. 미경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취직이 쉽지 않아요. 애들 둘 키우면서 경력 단절된 상태에서 게다가 민수 오빠는 사업 실패 이력 있으면 취업도 어렵고 장호철님이 말없이 듣고 있자 미경이 마침내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희가 당분간 아버지 집에서 지낼 수 있을까요? 식당 자리 잡을 때까지만요. 순간 장호철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골로 내려가 평화롭게 노후를 보내려던 계획이 물거품이 될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딸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저희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애들 학교도 옮겨야 하고. 장호철님은 전화기를 들고 미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미희도 대화를 듣고 있었고 그녀의 눈에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장호철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다. 일단 와서 얘기하자. 전화를 끊은 후 장호철님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토록 꿈꿔왔던 평화로운 은퇴 생활이 이렇게 시작도 하기 전에 위기를 맞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장호철님이 딸의 부탁을 받고 난 후 집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그는 아내 미희와 거실에 마주 앉아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은퇴 후 평화로운 전원 생활을 꿈꿔왔던 두 사람에게 갑작스러운 변화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미경이네 받아들이면 우리 계획은 다 미뤄야 할 텐데. 미희는 한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어떡해요. 지금 딱 도움이 필요한 때인데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장호철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아. 나도 그 생각이야. 하지만 이게 잠시 도와주는 정도로 끝날까? 식당이 금방 자리 잡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 이틀 뒤 미경과 사위 민수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평소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 달리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장호철님은 손을 들어 사위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니 말하지 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중요하지.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가 찾아본 식당 자리가 있어요. 시장 입구 쪽에 있는 곳인데 권리금이 좀 있지만 유동인구가 많아서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요. 사위가 준비해온 사업 계획서를 펼쳤습니다. 한식 뷔페 형태의 식당으로 초기 투자 비용과
예상 수익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호철님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초기 비용이 꽤 많이 필요하겠구나. 미경이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도움을 좀 청하려고요. 은행 대출만으로는 부족해서. 장호철님과 미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장호철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 정도요. 나중에 장사 잘 되면 꼭 갚을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사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부탁을 드리게 되어 하지만 저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면 이번엔 절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장호철님은 사위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만해. 가족끼리 이럴 필요 없어.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겠다. 그날 밤 장호철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가 평생 모아온 노후 자금에서 5천만 원을 빼내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딸 가족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장호철님은 은행에 들러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식당 계약금을 지불하는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동안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시장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식당이 잘 될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표정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미경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장호철님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성공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실패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야. 이번엔 신중하게 해. 그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미경네 가족은 장호철님의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넓은 아파트였지만 갑자기 4명이 더 들어오니 공간이 비좁게 느껴졌습니다. 초등학생인 손자 둘은 에너지가 넘쳐 집안을 뛰어다녔고 그 소음에 미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식당 개업일, 장호철님 부부는 아침 일찍부터 식당으로 가서 준비를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격려 차원에서 돕겠다는 생각이었지만 막상 개업하고 나니 일손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장인어른, 저희 주방 보조 구하려고 했는데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당분간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사위의 부탁에 장호철님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그의 임시 도움은 정기적인 일과가 되었습니다. 식당에서는 설거지와 홀 청소, 재료 손질 등을 맡았고 집에서는 미희가 손자들의 숙제와 식사를 챙기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호철님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당 일이 생각보다 훨씬 고되었습니다. 미희도 쉴 새 없이 움직이다가 소파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많이 피곤해 보이네. 장호철님이 아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당신은 어때요? 그 나이에 식당 일이 쉽지 않을 텐데. 장호철님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괜찮아. 다만 우리가 계획했던 전원 생활이 자꾸 생각나는군. 미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아이들이 자리 잡으면 우리도 계획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장호철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식당 운영이 생각보다 순탄치 않았고 미경 부부는 경험 부족으로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장호철님은 조언을 건넸지만 젊은 부부는 그의 말을 구식 생각이라며 흘려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며 장호철님 부부의 잠시 도와주는 역할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들의 귀농 계획은 무기한 연기되었고 대신 식당 일과 손자 돌봄이라는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장호철님은 가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들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그 의문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식당 문을 연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직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장호철님은 매일 아침 7시부터 식당에 나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식재료 손질부터 시작해 영업 준비, 그리고 손님 응대까지 쉴 틈 없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 저기 화장실 바닥 좀 닦아주세요. 손님이 토했나 봐요. 미경이 바쁜 와중에 소리쳤습니다. 장호철님은 망설임 없이 걸레와 청소도구를 들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예전에는 수억 원의 의료장비 계약을 체결하던 사업가였지만 이제는 딸의 식당에서 자비를 도맡아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점심 피크타임이 지나고 잠시 한가해진 틈에 장호철님은 의자에 앉아 쉬었습니다. 그때 사위 민수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장인어른, 많이 피곤하시죠? 이거 드세요. 장호철님은 감사히 커피를 받았습니다. 고맙다. 요즘 손님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네.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가면 2달 안에 원금 회복할 것 같아요. 그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식당 운영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식재료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메뉴 가격은 경쟁 때문에 올리기 어려웠고 예상치 못한 설비 고장이나 수리비도 자주 발생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장호철님은 자신의 역할과 보상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보기로 했습니다. 저녁 장사를 마치고 정리하는 시간, 그는 미경과 민수를 불렀습니다. 얘들아,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장호철님이 말을 꺼내자 미경이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뭐 필요한 거라도 있으세요? 장호철님은 잠시 망설이다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일한 지도 한 달이 넘었는데 급여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순간 미경과 민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네요. 지금 식당이 아직 손익분기점도 못 넘고 있어서. 미경이 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은행 대출이자도 갚아야 하고 식재료 비용도 만만치 않고. 장호철님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상황이 어렵다는 건 알지만 나도 일하는 사람인데 최소한의 대가는 받아야 할 것 같아서. 미경은 잠시 고민하더니 제안했습니다. 그럼 월 100만 원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버는 대로 올려드릴게요. 장호철님은 그 금액이 자신의 노동 가치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아 동의했습니다. 사실 그는 시간당 최저임금만 계산해도 월 200만 원은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모처럼 월급날이 되었습니다. 장호철님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지만 미경은 어색한 표정으로 봉투를 건넸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은 좀 어려워서 70만 원만 드릴 수 있어요. 다음 달엔 꼭 약속대로 해드릴게요. 장호철님은 말없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미희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도 참 딱 잘라서 말했어야지. 이러다 계속 우리만 손해볼 것 같아요. 장호철님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식당 일은 점점 더 고되어졌습니다. 장호철님은 이제 홀서빙뿐만 아니라 주방 보조, 설거지, 재고 관리, 심지어 간단한 수리 작업까지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 명의 정직원이 할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호철님은 평소보다 더 늦게까지 식당에 남아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먼저 퇴근했고 그는 혼자서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사장님, 또 혼자 남아서 일하세요? 옆 가게 주인이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네. 조금만 더 하면 끝나요. 참 대단하시네요.
자식들은 먼저 가고 아버님이 이렇게 고생하시고 월급은 제대로 받으세요. 그 말에 장호철님은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월급은커녕 집에서의 생활비까지 자신이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경 가족이 들어온 후 식구가 2배로 늘었지만 생활비는 여전히 장호철님 부부가 대부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가게가 안정되지 않아서요.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말과 달리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매달 이번 달도 매출이 기대보다 적어서 라는 말로 약속했던 급여를 깎거나 미루었고 사위 민수는 점점 더 많은 일을 장호철님에게 떠넘겼습니다. 집에서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희는 손주들 뒷바라지와 집안일로 하루 종일 바빴지만 미경은 집안일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퇴근 후에는 너무 피곤해서 라며 방에 들어가 휴식을 취했습니다. 어느 저녁 장호철님과 아내는 침실에서 소곤소곤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우리 건강이 다 망가질 것 같네. 미희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알아. 나도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이렇게 무리하면 오래 못 갈 것 같아. 장호철님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건강 상태도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 가족을 내쫓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자. 식당이 궤도에 오르면 상황이 나아질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장호철님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리고 그들의 꿈꾸던 노후는 언제쯤 찾아올 수 있을지.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식당은 꽤 알려진 식당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제는 주말이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손님이 찾아왔고 매출도 안정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장호철님의 헌신적인 노력이 큰 역할을 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식당의 구석구석을 관리하며 손님들이 불편함 없이 식사할 수 있도록 항상 신경 썼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장호철님은 식당 앞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이제 식당이 안정되었으니 조만간 자신과 미희의 시골 생활도 다시 계획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잠시 안으로 들어오시겠어요? 얘기할 게 있습니다. 사위가 문을 열고 장호철님을 불렀습니다. 그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당은 아직 영업시간 전이라 텅 비어 있었고 민수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네. 장호철님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식당이 이제 많이 안정됐잖아요. 그래. 다행히 장사가 잘 되고 있지. 너희 노력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어. 민수는 잠시 주저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식당 컨셉을 좀 바꿔보려고요. 젊은 고객층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요. 장호철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인데 어떤 변화를 주려고?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요즘 트렌드를 보면 직원들도 젊고 활기찬 이미지가 중요하더라고요. 2030대 손님들이 늘고 있는데 장호철님의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민수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계시는 게 식당 이미지에 좀 저희 타깃 고객층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방금 들은 말이 믿기지 않아 장호철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4년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 식당을 위해 헌신해온 그에게 그것도 자신의 사위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내가 나이 들었다고 이제 필요 없다는 거야. 민수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사실상 그런 의미예요. 저희도 이제 경험이 쌓였고 젊은 직원을 한 명 더 고용할 계획이거든요. 장호철님의 가슴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내가 이 식당에 자리 잡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알기나 하냐? 초기에 투자한 돈은 물론이고 4년 동안 제대로 된 급여도 받지 못하면서 일해왔어. 민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저희도 잘 알아요. 하지만 사업은 감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봐야죠. 장인어른이 계속 일하시면 젊은 손님들이 식당을 나이 든 사람들만 가는 곳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장호철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게다가 장인어른은 계속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잖아요. 이건 이렇게 해야 한다며 저희 의견은 무시하고. 민수의 말에 장호철님이 반박했습니다. 그건 내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었어. 내가 식당 운영에 대해 뭘 알았다고. 민수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런 태도가 문제라니까요. 저희는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고 싶은데 장인어른은 계속 전통적인 방식만 고집하시니. 장호철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조언과 경험이 잔소리로 치부되는 현실이 참담했습니다. 수십 년간 사업을 해온 그의 경험이 이렇게 무시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알았다. 그만두면 되겠지.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안도의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다행이네요. 장인어른께 맞는 새 일자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장호철님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새 일자리. 내 나이가 몇인 줄 알고. 됐어. 내 걱정은 하지 말고. 그날 저녁 장호철님은 마지막으로 한번 사위와의 관계를 회복해보고자 집에서 술을 한 잔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정서방, 오늘 식당에서 나한테 한 말 솔직히 많이 서운했네. 장호철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는 술 기운이 돌았는지 평소보다 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업은 사업이니까요.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장호철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도 일리가 있어. 다만 우리가 가족인데 너무 차갑게 대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민수는 갑자기 말투를 바꾸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식당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싶어요. 장인어른 간섭 없이요. 장호철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간섭. 내가 너희 식당 운영에 간섭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민수는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매일매일 이건 이렇게 해야 한다.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간섭 아니고 뭐예요? 저희도 이제 성인이고 자기 사업 알아서 운영할 수 있어요. 장호철님은 그제서야 사위의 진심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조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위에게는 모두 간섭으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의도는 순수하게 식당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알았네. 내가 너무 많이 참견했나 보구나. 앞으로는 너희 일에 관여하지 않겠어. 장호철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민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화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의 간극은 더욱 깊어졌고 장호철님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위와의 불편한 대화가 있고 며칠 후 장호철님은 식당에서 일을 계속하긴 했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의견을 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식당 일을 마치고 돌아온 장호철님은 거실에서 딸 미경과 사위 민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앉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미경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호철님은 피로한 몸을 이끌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둘 다 표정이 심각해 보이는데. 민수가 목을 가다듬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장인어른, 저희가 식당 운영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앞으로 발전 방향을 고민하다 보니 장호철님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민수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식당이 이제 안정되었으니 저희 식구만의 생활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장호철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다른 집을 알아보려고. 미경이 망설이다 말을 받았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여기 그대로 살고 싶어요. 장호철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여기. 그럼 우리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원래 시골로 내려가실 계획이셨잖아요. 이제 그 계획을 실행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장호철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내 집에서 나보고 나가라는 소리야. 미경이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너무 서운하죠. 저희도 가족인데. 장호철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몇 년 동안 너희를 위해 내 노후 계획 다 미루고 도와줬는데 이제 와서 나보고 나가라고. 민수가 냉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장인어른, 은퇴, 자금 다 써버린 것도 아니잖아요. 식당 초기에 빌려주신 5천만 원. 그거 지금 바로 돌려드릴게요. 그 돈이면 시골에 작은 집 마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장호철님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5천만 원으로는 시골이라도 제대로 된 집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그들도 알 텐데. 이렇게 냉정하게 부모를 내쫓으려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희 가족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기나 해. 식당 일은 물론이고 손주들 돌보고 집안일까지 도맡아 해서 너희가 돈 못 번다고 생활비까지 대줬어. 미경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런 건 저희도 다 알아요.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희만의 공간이 필요해서. 장호철님이 말을 자르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너희가 나가. 왜 내 집에서 나를 내쫓으려고 해? 민수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장인어른,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애들 학교도 여기 있고 식당도 근처에 있고. 장호철님은 더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딸이, 그리고 사위가 이렇게 냉정하게 자신을 대하는 모습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구나.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내 미희가 그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까부터 목소리가 높아지길래. 장호철님은 쓰라린 표정으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소리를. 우리가 이 나이에 어디로 가라는 거야? 장호철님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정해.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다음 날 아침 장호철님은 다시 딸과 사위에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민수는 더 강경해졌습니다. 장인어른, 솔직히 말해서 저희 식당은 젊은 분위기로 가고 싶고 집도 그렇게 꾸미고 싶어요. 노인분들과 같이 살면 그런 분위기가 안 나잖아요. 이 말에 장호철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노인이라는 단어가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딸 미경은 그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일 뿐 아버지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장호철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한마디도 더 하지 않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그와 미희는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자식이라고 생각했는데 헌신짝처럼 버리려고 하다니. 미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장호철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아. 난 이제 결심했어. 내일 당장 나가자고 하면 우리도 할 말 없지만 우선은 우리 방식대로 해보자. 미희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장호철님은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내 집에서 쫓겨날 순 없어. 내일 내가 할 일이 있으니 지켜봐. 그의 눈에는 오랜만에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배신을 경험한 장호철님은 이제 자신과 아내를 위한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호철님은 일찍 일어나 결단을 내렸습니다. 딸과 사위가 식당으로 출근한 직후 그는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먼저 현관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모두 변경했습니다. 여보, 정말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법적으로 이 집은 내 명의야. 우리가 평생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이야. 그들이 우리를 내쫓으려 했으니 우리도 당당히 맞서는 거지. 장호철님은 전화기를 들어 지역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네. 김 실장님, 저 장호철인데 제 아파트 급매로 내놓으려고요. 네. 오늘 당장이요. 이어서 그는 이삿짐 센터에도 연락해 다음 날 오전에 딸 가족의 짐을 모두 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구와 가전제품 대부분은 원래 장호철님 부부의 것이었기에 딸 가족이 가져갈 것은 개인 물품과 침대, 아이들 책상 정도였습니다. 미희는 손주들 방으로 들어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인 두 손주 현우와 준우의 장난감과 책들, 그리고 벽에 붙은 그림들을 바라보며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손주들은 어쩌지? 얘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장호철님도 마음이 아팠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손주들이 보고 싶겠지. 하지만 미경이 우리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어. 이것들이 손자들 믿고 이러는 것 같은데. 오후가 되자 장호철님의 휴대폰으로 미경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 일찍 퇴근하려고요. 혹시 손주들 학원 데려다 주실 수 있으세요? 장호철님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희가 손주들이 다니는 학원에 전화해 오늘은 아이들을 식당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릴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저녁 6시 미경과 민수가 함께 퇴근해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미경이 평소처럼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비밀번호가 왜 안 맞지? 몇 번 더 시도한 후 미경은 결국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현관문이 안 열려요. 비밀번호가 바뀐 것 같은데요. 장호철님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바꿨어. 네, 왜요? 저희는 어떻게 들어가요? 들어올 필요 없어. 너희 짐은 내일 아침에 이삿짐 센터에서 다 빼놓을 거야. 전화 너머로 미경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농담하시는 거죠? 우리 애들은 어디서 자라고요? 너희가 어제 나한테 한 말 기억 안 나? 나보고 나가라며 5천만 원으로 시골 내려가서 살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는데 왜 내가 내 집에서 나가야 해? 오히려 너희가 나가는 게 맞지. 민수가 전화를 뺏어 격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장 문 열어주세요. 아니면 경찰 부를 겁니다. 장호철님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경찰. 불러봐. 이 집 등기부등본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지 한번 물어보던가. 법적으로 내 집인데 내가 누구를 들이고 안 들이고는 내 자유야. 문 앞에서 민수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장호철님은 단호했습니다. 결국 미경이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우리 애들 옷까지라도 좀 챙겨주세요. 오늘 어디서 자야 할지. 장호철님은 약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어제의 상처를 생각하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필요한 건 내일 짐 뺄 때 가져가. 오늘은 호텔이든 어디든 가서 자. 전화를 끊은 후 미희가 장호철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주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네요. 장호철님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그래.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쫓겨날 뻔했잖아. 다음 날 아침 약속대로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와서 미경 가족의 짐을 모두 실어 나갔습니다. 장호철님은 임시 보관 창고를 대여해 그곳에 짐을 옮기도록 지시했습니다. 정오쯤 미경과 민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격앙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요? 애들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장호철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나한테 똑같이 했잖아. 내가 살던 집에서 나가라고 했잖아. 그 기분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봐.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장인어른, 이러시면 앞으로 손주들 못 보실 겁니다. 그래도 괜찮으세요? 장호철님은 잠시 고민했지만 미희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애들을 사랑했던 건 딸을 사랑해서였지. 그런데 그런 자식이 미워지니까 손주들도 안 보고 싶다. 미희의 단호한 말에 미경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내실 거예요? 우리 가족 관계가 장호철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끝낸 건 너희야. 부모를 이렇게 대하는 자식을 어떻게 다시 믿을 수 있겠니? 결국 미경과 민수는 짐을 챙겨 민수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떠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장호철님과 미희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남은 인생을 스스로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장호철님의 아파트는 예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강남 인근의 역세권 아파트라 매물로 나온 지 보름 만에 좋은 가격에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서를 들고 왔을 때 장호철님과 미희의 얼굴에는 홀가분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장호철님이 계약서에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시골 생활을 위해 강원도 양양 근처의 작은 마을에 아담한 전원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판 돈으로 시골집을 사고도 상당한 금액이 남았기에 노후 자금도 넉넉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 당일 서울의 아파트를 떠나며 장호철님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딸과의 쓰라린 기억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미희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둘만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네요. 새 집은 자그마한 정원이 있는 2층짜리 주택이었습니다. 1층에는 거실과 주방, 침실이 있었고 2층은 서재와 손님방으로 꾸몄습니다. 장호철님은 집 뒤편에 작은 텃밭을 일구었고 미희는 정원에 꽃을 심었습니다. 내가 평생 의료기기만 만지다가 이제는 흙을 만지게 될 줄이야. 장호철님이 텃밭에 상추 모종을 심으며 웃었습니다. 미희도 함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참 의료기기보다 채소가 더 건강에 좋잖아요. 시골 생활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둘은 금세 적응해 갔습니다. 마을 주민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시작했고 주말마다 열리는 작은 장터에서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팔기도 했습니다. 장호철님은 마을 노인회에 가입해 활동했고 미희는 인근 복지관에서 요리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복지관 관장이 미희의 김치를 맛보고 감탄했습니다. 미희는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왔던 삶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이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장호철님 부부는 서울에 볼 일이 생겨 올라갔습니다. 일을 마친 후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우연히 예전 딸의 식당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기사님, 저기 잠깐 멈춰 주시겠어요? 장호철님이 요청했습니다. 택시가 멈추자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예전 딸 사위의 식당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스무넷이 편의점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식당이 문을 닫았네. 미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호철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걱정이 일었지만
더 이상 딸의 일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결심을 지켰습니다. 가시죠, 기사님. 택시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장호철님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난 어느 날 장호철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미경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5년 만의 연락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미경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전화했니? 장호철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저 정말 죄송해요. 그때 너무 못된 짓을 했어요. 전화 너머로 미경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호철님은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식당이 망했어요. 장인어른이 떠나고 나서 처음엔 잘 됐는데 점점 손님이 줄더니 미경은 식당이 문을 닫은 후 민수와의 관계도 악화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현재는 시댁에 얹혀 살고 있으며 생계를 위해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좀 도와주실 수 없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장호철님은 딸의 사정에 마음이 아팠지만 과거의 기억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경아, 내 사정은 안타깝구나. 하지만 부모라고 해서 자식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니야. 아버지, 나도 내 아버지지만 나 역시 한 사람의 인간이야. 죽기 전까지는 부모의 인생도 똑같은 가치가 있어. 그걸 너희가 인정하지 않았잖니? 미경의 흐느낌이 더 커졌습니다. 그땐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이제 와서 그 마음을 이해해요. 장호철님은 따뜻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내 말을 믿고 싶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단다. 내가 스스로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싶어.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도 성장의 기회라고 생각하렴. 전화를 끊은 후 미희가 물었습니다. 미경이었어요? 무슨 일이래요? 장호철님은 대화 내용을 전해 주었습니다. 미희의 눈에 잠시 걱정이 스쳤지만 곧 담담해졌습니다. 우리가 한 결정이 맞았네요. 그 아이도 이제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날 저녁 장호철님 부부는 집 앞 정원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밤의 선선한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여보, 후회 없어요? 미희가 문득 물었습니다. 장호철님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전혀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사는 법을 배웠잖아. 비록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 이 소소한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알게 됐어.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들의 눈빛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장호철님 부부는 비로소 자신들만의 인생을 찾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윤정은 인천의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동네 구석에 자리 잡은 조그만 세탁소를 운영했지만 가정 형편은 늘 빠듯했습니다. 할머니와 2명의 어린 동생들까지 부양해야 했기 때문에 생활은 더욱 팍팍했습니다. 장녀로 태어난 그녀는 일찍부터 집안의 책임을 나눠 짊어져야 했습니다. 윤정아, 학교 끝나면 바로 세탁소로 와. 오늘 일이 많아서 엄마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 거의 매일 아침 그녀의 어머니는 이렇게 당부했고 윤정은 학교 종이 울리자마자 달려가 부모님을 도왔습니다. 세탁물을 정리하고 다림질을 돕고 동생들의 숙제와 저녁을 챙기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친구들이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영어 학원을 오가며 배움을 쌓을 때 그녀는 세탁소에서 옷가지들 사이에 파묻혀 지냈습니다. 특히 그녀에게는 하나의 간절한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피아노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나도 피아노 배우고 싶어. 우리 딸, 미안해. 지금은 형편이 좀 어려워서 나중에 좀 나아지면 꼭 보내줄게.
그녀의 어머니는 언제나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윤정은 이해한다며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쓸쓸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녀는 친구들이 다니는 피아노 학원 앞을 서성였습니다. 간혹 창문이 열려 있으면 그녀는 창틀에 매달려 친구들이 피아노 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까만 건반과 하얀 건반 위에서 춤추는 손가락들이 그녀에겐 마법처럼 느껴졌습니다. 야, 이윤정, 또 여기서 뭐 해? 피아노 그렇게 보고 싶어? 동네 친구 수민이가 학원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그냥 어떻게 치는지 궁금해서. 우리 선생님한테 말해볼까? 혹시 너도 잠깐 쳐볼 수 있게. 아니야, 괜찮아.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좋아. 윤정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피아노를 향한 열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세탁소에서 다 달아해진 손가락으로 이불 위에 상상의 건반을 그리며 꿈속에서만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이렇게 그녀의 어린 시절은 책임감과 현실의 무게, 그리고 이루지 못한 꿈 사이에서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윤정이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그녀의 가족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투병하시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고 가족들은 슬픔을 뒤로한 채 새로운 출발을 위해 부천으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세탁소로는 버티기 힘들어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버지의 단호한 결정에 가족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부모님은 오랫동안 운영해오던 세탁소를 정리하고 부천의 주택가에 작은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선한 재료와 정성 어린 조리법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장사가 제법 잘 되었습니다. 윤정아, 이제 좀 나아질 것 같다. 조금만 더 참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니의 말에 윤정은 가슴 한켠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몇 달 지나지 않아 근처의 대형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연이어 문을 열었고 그들의 작은 가게는 점점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주문이 5건밖에 안 들어왔어. 이러다 월세도 못 낼 것 같아. 어머니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주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부모님은 밤늦게까지 마주 앉아 해결책을 고민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배달을 직접 뛰면 어떨까? 배달비라도 아끼면. 당신 그 허리로 배달을 어떻게 해? 몸 상하면 더 큰일이야. 어쩌겠어. 지금은 살아남는 게 우선이잖아. 결국 아버지는 배달원을 줄이고 직접 배달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윤정도 학교가 끝나면 곧장 치킨집으로 달려와 주방을 돕거나 주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옷과 머리카락에는 늘 치킨 냄새가 배어 있었고 그로 인해 학교에서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기 윤정이 온다 맡아봐. 치킨 냄새 진짜 심하지 않냐? 진짜 저런 냄새 풍기면서 어떻게 다니지? 나라면 학교도 못 올 것 같은데. 그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눈물을 삼켰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이 정도쯤은 참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들에게 더 큰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버지가 배달 도중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골목을 나서던 찰나에 과속하던 차량과 충돌한 것입니다. 윤정아, 아빠가 사고 났어. 지금 병원으로 가야 해. 어머니의 다급한 전화에 윤정은 수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보는 순간 그녀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아빠 괜찮으실 거야. 분명 그럴 거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를 위로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아버지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당장 가게를 운영할 수도 없고 치료비까지 필요한 상황에서 어머니는 결국 치킨집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치킨집 간판을 내리던 날, 어머니는 문득 윤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딸,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피아노 가르쳐 주고 싶었는데 항상 형편이 안 좋아서. 괜찮아. 엄마, 난 이제 다 컸는걸. 피아노 같은 건 생각도 안 해. 윤정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도 눈시울을 붉히며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무능해서.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곧 좋아질 거야. 내가 있잖아. 윤정은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단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녀가 가족을 지켜야 할 때였습니다. 아픈 아버지와 지친 어머니, 그리고 아직 어린 동생들을 위해 그녀는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피아노를 향한 꿈은 이제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별처럼 느껴졌지만 가족을 위한 새로운 꿈이 그녀의 가슴 속에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사고로 가세가 더욱 기울면서 윤정의 어깨에는 더 큰 책임감이 실렸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시간이 날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찾아 뛰었습니다. 새벽에는 신문을 돌리고 주말에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했으며 방과 후에는 전단지를 배포했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조금이라도 가족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그녀는 꿋꿋이 견뎌냈습니다. 윤정아, 너무 무리하지 마. 학업도 중요해. 어머니의 걱정에도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나 체력 좋잖아. 그리고 지금은 돈이 더 필요하잖아.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윤정은 대학 진학보다 취업을 선택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당장 안정적인 수입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취업하려고요. 우리 집 형편이 대학 갈 상황이 안 돼서요. 담임교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성적도 괜찮은데 정말 아쉽구나. 그럼 좋은 회사 찾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졸업을 앞둔 어느 날 기적처럼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대기업에서 고졸 계약직 사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본 것입니다. 경쟁률이 치열할 것이 분명했지만 윤정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딸, 너무 기대하지 마. 대기업은 경쟁이 심하니까. 아버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윤정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최종 면접까지 통과해 합격 통지를 받은 것입니다. 아빠, 엄마, 내가 합격했어. 윤정이 합격 소식을 들고 집에 뛰어 들어왔을 때 가족들의 얼굴에는 믿기지 않는 기쁨이 번졌습니다. 우리 딸이 해냈구나. 정말 대단해. 비록 2년 계약직이었지만 대기업 월급은 그들 가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첫 월급으로 밀린 아버지의 병원비를 갚았고 매달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보태며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아버지의 건강도 조금씩 회복되었고 어머니도 작은 분식집을 시작하며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윤정은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 사무실을 정리하고 업무 시간에는 완벽한 집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상사들도 그녀의 성실함과 책임감 있는 태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윤정 씨, 자료 정리가 정말 깔끔하네요. 다른 팀원들도 윤정 씨처럼 일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회사 생활이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고졸 계약직이라는 꼬리표는 그녀에게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승진이나 정규직 전환의 기회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가끔 동료의 무심한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찔렀지만 윤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자격증 공부를 하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회사 생활이 2년째 접어들 무렵 윤정에게 뜻밖의 제안이 찾아왔습니다. 마케팅팀의 선배가 그녀를 사내 동호회에 초대한 것입니다. 윤정 씨, 우리 회사 연극 관람 동호회 알아요? 매달 좋은 공연도 보고 사람들이랑 친해질 수 있는 기회인데 한번 와보는 건 어때요? 처음에 윤정은 거절하려 했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할 시간이 있으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배의 다음 말이 그녀의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사실 말이야, 우리 대표님이 사내 문화 활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 계약 연장이나 승진 심사 때 이런 활동 내역도 좀 반영된다더라고. 계약직인 그녀에게 계약 연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윤정은 결국 경력 관리라는 다소 실용적인 이유로 동호회 가입을 결정했습니다. 첫 모임은 대학로의 소극장에서 열렸습니다. 공연을 보고 난 후 회원들은 근처 카페로 이동하여 연극에 대한 감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윤정은 조용히 다른 회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카페로 가는 길목에서 거리 피아노를 발견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도록 설치된 그 피아노 앞에서 회원들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영업지원팀 강재호 대리님이 피아노 잘 친다고 들었는데 한 곡 연주해 주시면 어떨까요? 모두의 시선이 영업지원팀의 강재호 대리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30 초반의 남성으로 항상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어 회사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윤정은 그를 몇 번 마주친 적은 있었지만 직접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었습니다. 재호는 부끄러운 듯 손사래를 쳤지만 결국 회원들의 열화와 같은 응원에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가 건반 위에 손을 올려놓는 순간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지자 윤정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재호가 연주하는 쇼팽의 녹턴은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이는 모습에 윤정은 어릴 적 창문 너머로 훔쳐보던 피아노 학원이 떠올랐습니다. 거리를 지나던 행인들까지 발걸음을 멈추고 감상할 정도로 그의 연주는 아름다웠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모두가 박수를 치는 동안 윤정은 몰래 눈가에 맺힌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재호가 포착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한 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재호가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혹시 아까 울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윤정은 당황했습니다. 재호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시선에 그녀는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지만 형편 때문에 포기했던 이야기를 조심스레 털어놓았습니다. 재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피아노요. 윤정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재호는 고등학교 때까지 음악을 전공했었다며 연습실을 빌려 시간 날 때마다 레슨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진정성 어린 제안에 윤정은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피아노 레슨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손가락 연습부터 시작했지만 윤정의 타고난 감각과 열정적인 노력으로 그녀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재호는 인내심을 가지고 윤정을 가르쳤고 그녀의 작은 성취에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레슨이 거듭될수록 윤정은 피아노뿐만 아니라 재호라는 사람에게도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성품, 열정, 그리고 자신을 대하는 진심 어린 태도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물론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아노 선생님과 제자라는 관계를 유지하며 그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피아노 레슨이 시작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윤정의 삶에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지병으로 투병해 오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윤정은 매일 퇴근 후 병원으로 달려가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어느 날 밤 윤정이 어머니의 병실에서 잠시 졸고 있을 때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세상의 모든 의술로도 어머니의 생명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한평생 고생만 하다 떠나신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윤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장례식을 준비하면서도 그녀는 겉으로는 강인함을 보였습니다. 아버지와 동생들을 위로하고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자신의 감정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손길이 그리웠고 더 잘해드리지 못한 후회가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재호는 윤정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장례식 내내 조용히 곁을 지켜주었고 윤정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묵묵히 챙겼습니다. 그의 따뜻한 배려는 어둠 속의 빛처럼 그녀에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윤정의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회사에서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추곤 했고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가 맞이해 줄 것 같은 착각에 현관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재호는 이런 윤정을 위해 더욱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회사에서 그녀가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살폈고 슬픔에 잠길 때면 조용히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슬픔이 조금 누그러들었을 때 다시 피아노 레슨을 제안했습니다. 음악이 마음의 치유에 도움이 될 거야. 그의 말대로 피아노 연주는 윤정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건반 위에서 움직이는 손가락에 집중하는 동안만큼은 슬픔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슬픈 곡을 연주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그것조차도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저녁, 평소처럼 피아노 연습을 마친 후 재호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윤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윤정 씨, 사실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윤정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나 윤정 씨를 좋아해요. 단순히 친구나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뜻밖의 고백에 윤정은 당황했습니다. 물론 그녀도 재호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었지만 그것을 인정하기에는 여러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처지, 가족의 상황, 그리고 아직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마음 상태 등이 그녀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윤정의 말에 재호는 다시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윤정 씨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윤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과 안정감에서 오는 감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재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다가갔고 첫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그 키스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재호는 윤정의 아픔을 이해해 주었고, 그녀가 슬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항상 곁을 지켰습니다. 윤정 역시 재호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교제를 시작한 지 10개월쯤 되었을 때, 재호는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청혼에 윤정은 기쁨을 느꼈지만 동시에 걱정도 앞섰습니다. 두 사람의 배경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재호는 공무원 아버지와 화장품 사업체를 운영하는 어머니 밑에서 풍족하게 자란 반면 윤정은 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차이가 미래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재호의 청혼을 받아들인 윤정은 설렘과 불안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그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평소 입지 않던 정장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손질하며 최대한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왠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첫 만남은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윤정이 도착했을 때 재호의 부모님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호의 어머니는 값비싼 브랜드 의상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중후한 느낌의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세련된 외모와 분위기는 윤정에게 즉시 주눅이 들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윤정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지만 재호의 어머니는 형식적인 미소만 지을 뿐 진심 어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호의 어머니는 윤정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했지만 곧 그녀의 학력과 직업에 관한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윤정 씨는 어느 대학을 나오셨나요? 이 질문에 윤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배경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지만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취업했습니다.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셔서 가족을 부양해야 했거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재호의 어머니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그녀는 노골적으로 눈살을 찌푸렸고 남편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순간 윤정은 이미 자신이 그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S전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윤정의 대답에 재호의 어머니의 얼굴이 잠시 밝아졌지만 곧 다음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정규직이신가요? 현재는 계약직입니다.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있어요. 그 순간부터 분위기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재호의 어머니는 더 이상 윤정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남은 식사 시간 동안 냉랭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재호의 아버지는 그나마 예의를 갖춰 대화를 이어갔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재호가 윤정을 배웅하는 동안 그는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좀 보수적이셔. 시간이 지나면 너를 알아가시고 마음을 열어주실 거야. 윤정은 애써 미소 지었지만 가슴 속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재호의 말이 현실이 되기를 바랐지만 직감적으로 이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첫 만남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재호의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윤정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했고 재호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한 윤정은 이미 자리에 앉아있는 재호의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자태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윤정이 다가가자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정이 자리에 앉자마자 재호의 어머니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정 씨,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아들과 당신의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윤정이 대답하기 전에 재호의 어머니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걸 받고 우리 아들과의 관계를 정리해 주세요. 이 정도면 새 출발을 하기에 충분할 거예요. 윤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이 심하게 상처받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그 봉투를 재호의 어머니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재호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재호의 어머니는 윤정의 단호한 태도에 놀란 듯 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고 위협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배경의 사람이 우리 가문에 들어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봤나요? 끊임없는 비교와 멸시에 견딜 수 있겠어요? 윤정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마음속에선 이미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모든 일을 재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재호는 어머니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고 즉시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윤정은 제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만약 어머니가 우리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집을 나갈 각오도 되어 있어요. 재호의 강경한 태도에 그의 어머니는 일시적으로 물러섰지만 윤정을 향한 그녀의 적대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정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태동이 느껴지기 시작한 3개월 무렵 그녀는 재호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재호의 부모님에게 전해지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특히 시아버지의 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내 첫 손주라면 이제 어쩔 수 없겠군.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하겠다. 시아버지의 허락으로 결국 결혼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작은 예식장에서 가족들과 친구들을 초대해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바로 신혼부부가 시댁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린 부부가 혼자 키우기 쉽지 않아.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서 우리가 도와주마. 윤정은 내심 독립적인 공간을 원했지만 시아버지의 조건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재호도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기 어려웠고 사실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윤정은 신부의 옷을 입고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과 아들 앞에서는 웃는 얼굴로 윤정을 대했고 임신한 며느리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며느리 이제 배가 불러서 움직이기 힘들겠네. 무거운 것 들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집안일 도와주는 이경 씨한테 말해. 그러나 이런 친절은 남자들이 집에 있을 때만 유효했습니다. 재호와 시아버지가 출근하고 나면 시어머니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고 말투도 날카로워졌습니다. 윤정이 시댁에서 지낸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시어머니는 가정부를 갑자기 일찍 돌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경 씨가 개인 사정이 있다고 하니 저녁 준비와 청소는 내가 맡아야겠다. 처음에는 이런 일이 가끔 있었지만 점차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윤정은 임신으로 몸이 무거워지는데도 불구하고 넓은 집안을 청소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를 하는 등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시어머니가 집 곳곳에 설치된 CCTV로 윤정을 감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윤정이 잠시 소파에 앉아 쉬는 모습이 보이면 시어머니는 바로 전화를 걸어 꾸짖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니? 그렇게 앉아만 있을 시간에 2층 화장실 청소나 하지 그래? 임신 6개월이 되면서 윤정의 배는 더욱 굴러오고 몸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무리하지 말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라고 권했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은 시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윤정을 공개적으로 깎아내릴 때였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의 친구들 모임에 윤정을 데려갔는데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윤정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며느리예요. 남편 복은 타고났는지 우리 아들을 잘 만났지만 다른 면에서는 아직 많이 배워야 해서 제가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요. 친구들은 겉으로는 미소 지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정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야 겨우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친구분들 앞에서 저를 그렇게 소개하시는 건 좀 서운했어요. 마치 제가 뭔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요. 시어머니는 차가운 표정으로 윤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거짓말했니?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서운해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정은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배 속의 아이를 위해 그리고 남편 재호를 위해 참기로 했습니다. 재호는 직장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 지금 가정 문제로 그를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견뎌나갔습니다. 마침내 윤정의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분만실에서 진통을 겪는 동안 재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고 14시간의 고통 끝에 건강한 사내 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이의 첫 울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지자 윤정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호는 감격에 차서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아버지도 손자의 탄생 소식을 듣고 병실로 달려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 손자가 이렇게 튼튼하게 태어나다니. 윤정이 고생 많았어. 첫 손주의 탄생으로 시아버지는 윤정에게 더욱 따뜻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윤정이 산후조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 베이비시터를 고용해 주었고 아기를 위한 최고급 용품들을 선물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겉으로는 손자의 탄생을 기뻐했지만 그녀의 마음 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윤정을 향한 적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윤정은 몸과 마음의 회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베이비시터의 도움으로 육아의 부담도 덜었고 재호와 시아버지의 지지 덕분에 시댁에서의 입지도 조금은 나아진 듯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윤정을 괴롭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의 칠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가족들은 성대한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정은 한 가지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일이 하필이면 자신의 어머니의 기일과 같은 날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매년 그날이면 친정 가족들과 모여 어머니를 추모하던 윤정에게 이는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윤정은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생신과 제 어머니 기일이 같은 날이라서요. 혹시 잔치 날짜를 하루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미룰 수는 없을까요?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한번 날짜를 조정해 볼게. 내 어머니의 기일도 중요하니까. 시어머니의 뜻밖의 이해심에 윤정은 안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변화하고 있는 걸까 하는 희망도 생겼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날짜를 일주일 뒤로 미뤘다고 알려왔습니다. 대신 예약해둔 호텔 대관이 취소되었으니 집에서 잔치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정아, 집에서 하려면 준비할 게 많을 텐데.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윤정은 기꺼이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사정을 배려해 준 것에 감사했고, 이것이 두 사람의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기일 당일 모든 것이 윤정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베이비시터에게 맡기고 친정으로 가려고 준비하는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그녀를 불렀습니다. 윤정아, 너 지금 어디 가니? 친정에요. 오늘 어머니 기일이라서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아이고, 말을 안 했었나? 오늘 내 생일 잔치가 다시 원래 날짜로 바뀌었어. 친척들과 지인들 일정이 맞지 않아서 원래 계획대로 오늘 하기로 했어. 윤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 일주일 뒤로 미루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런 통보를 받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이미 친정 가족들과 약속했어요. 어머니 기일인데. 그래? 근데 이미 손님들 다 오기로 했는데 어떡하지? 1시부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할 텐데. 윤정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기일을 지키는 것은 그녀에게 무엇보다 중요했지만 시어머니의 생일 잔치를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단호하게 결정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친정에 가야 해요. 출장 뷔페라도 불러서 음식 준비는 해결되게 할게요. 그녀가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친정 아버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미 한 발 앞서 친정에 연락을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윤정아, 오늘 시어머니 생신이라며? 그러지 말고 시댁에서 생신 잘 챙겨드려라. 여긴 내가 있고 내 동생들도 있으니까 걱정 말고. 윤정은 아버지의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미 친정까지 손을 써놓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마음이 무거운 채로 집에 남아 생일 잔치 준비를 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윤정은 시어머니의 생일 잔치를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손님들은 계속해서 들어왔고 시어머니는 여왕처럼 앉아 축하를 받았습니다. 윤정의 마음은 친정에 가 있었지만 몸은 시댁의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손님들을 접대해야 했습니다. 밤늦게 모든 손님이 돌아가고 잔치의 뒷정리까지 마친 윤정은 지친 몸을 이끌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마당 쪽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래, 완전히 성공이었어. 그년이 어머니 기일도 못 챙기고 하루 종일 내 생일상 차리느라 뛰어다녔다니까. 참 쌤통이지. 시어머니는 전화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내가 일부러 그런 거지. 그년 골탕 좀 먹이려고. 어차피 돌아가신 사람이 뭘 알겠어? 윤정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 기일과 생일이 겹치는 것을 알고 일부러 이런 계략을 꾸몄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글쎄, 그년 어미가 어떤 여자였는지 뻔하지. 딸을 보면 어미를 알 수 있다고. 무식하고 교양 없고 그런 여자가 낳은 딸이 우리 집에 들어왔으니 내가 얼마나 속이 탔겠어. 진짜 무덤이라도 파헤쳐서 따지고 싶다니까. 윤정의 눈에서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당한 일도 억울했지만 돌아가신 어머니까지 모욕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가슴은 화로 가득 찼습니다. 복수심이 그녀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악랄한 계략과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윤정은 이성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굴욕과 상처들을 떠올렸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윤정은 차분하게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아이를 베이비시터에게 맡기고 도시 외곽에 위치한 한 흥신소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중년의 남성이 의아한 눈빛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윤정은 잠시 망설였지만 어젯밤 들었던 시어머니의 말을 떠올리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제 시어머니에 대해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한 한 철저하게요. 흥신소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윤정은 시어머니의 개인정보와 그녀가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윤정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시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드리겠습니다. 약속된 날짜에 윤정은 다시 흥신소를 찾았습니다. 소장이 건넨 서류 봉투에는 예상보다 훨씬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화장품 회사는 겉으로는 성공적인 비즈니스로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각종 비리와 불법 행위가 만연했습니다. 세금 탈루, 허위 계약서 작성, 불법 수입 원료 사용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있었고 그 증거 자료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시어머니가 회사 운전기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사진, 차 안에서 친밀한 장면을 포착한 사진 등 명백한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윤정은 이 모든 정보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먼저 남편 재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가 잠든 후 그녀는 재호를 거실로 불러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에게 꼭 보여줄 것이 있어. 재호는 윤정이 내민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특히 그의 어머니와 운전기사의 사진을 보았을 때 그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윤정은 차분하게 지난 몇 달간 시어머니에게 받은 모욕과 괴롭힘, 그리고 어머니, 기일 사건과 그날 밤 들은 모욕적인 발언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는지 이해해. 하지만 그래도 내 어머니야. 윤정은 재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존중할게.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어. 이건 단순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이 아니야. 내 존엄성과 내 어머니의 명예가 걸린 문제야. 그날 밤 내내 대화한 끝에 재호는 결국 윤정의 편에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행동에 실망했고 아내와 아이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복수의 첫 단계로 윤정은 시어머니, 회사의 불법 행위에 관한 증거를 세무서와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세무조사관들이 화장품 회사를 급습했고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들을 압수했습니다. 회사는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시어머니는 조사를 받기 위해 세무서로 소환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가족 내부에서의 폭로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친척들을 초대한 가족 모임에서 윤정은 목적을 달성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담소를 나누는 시간, 그녀는 가벼운 말투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김 기사님과의 깊은 유대 관계가 인상적이에요. 두 분이 호텔에 같이 들어가시는 것을 제 친구가 본 적이 있다고 하던데.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부인했지만 윤정이 증거 사진을 꺼내자 더 이상의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경노했고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는 분노와 배신감에 차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친척들도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법적 처벌도 이어졌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수십억 원에 달하는 탈세가 확인되었고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한때 번창했던 화장품 회사는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배신감에 이혼을 결정했고 운전기사도 해고한 뒤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출소 후에도 이혼하고 회사도 잃은 채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옹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재호마저 어머니를 외면했습니다. 복수는 완벽했지만 윤정의 마음에는 여전히 씁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과정이 슬픈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자신과 돌아가신 어머니의 명예를 지켰다는 만족감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복수가 완료된 후 윤정과 재호의 삶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저지른 자신의 아내의 행동에 깊은 책임감을 느꼈고 두 사람에게 분가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강남에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 한 채를 윤정과 재호 그리고 손자에게 선물하며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너희 가족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야. 내 아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 시아버지의 배려에 윤정과 재호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새 보금자리로 이사했습니다. 그들의 새 집은 햇살이 잘 들어오는 아늑한 공간이었고 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시어머니와는 완전히 관계를 끊었고 재호 역시 어머니의 행동에 깊은 실망을 느껴 더 이상 연락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에게 중요한 건 앞으로의 삶이야.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재호의 말처럼 그들은 앞으로의 삶에 집중했습니다. 출소 후 몇 번 시도된 시어머니의 연락은 모두 무시되었고 점차 그녀도 그들의 삶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포기했습니다. 분가 후 1년이 지났을 무렵 윤정은 두 번째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이번에는 딸이었고 가족 모두가 크게 기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손녀가 태어난다는 소식에 더욱 기뻐했고 출산 준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우리 손녀가 태어나면 내가 피아노를 한 대 선물해야겠군. 윤정이는 피아노 좋아하잖아? 시아버지의 말에 윤정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 꿈이었던 피아노가 이제 자신의 딸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습니다. 딸아이가 태어난 후 윤정은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자신의 꿈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재호의 권유로 그녀는 늦게나마 대학 입학을 결심했고 음악교육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면서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재호의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으로 그녀는 학업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해. 두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까지 하다니. 재호는 언제나 윤정을 자랑스러워했고 그의 사랑과 존중은 윤정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 중에 윤정은 피아노 연주 실력을 더욱 향상시켰고 졸업 후에는 작은 음악 학원을 여러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도 피아노 배울래. 어느 날 4살 된 아들이 윤정의 연주를 듣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윤정은 자신과 어머니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피아노를 배울 수 없었지만 이제 자신의 아이들은 그런 어려움 없이 꿈을 키워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이지. 엄마가 가르쳐 줄게. 그녀는 아들의 작은 손을 피아노 건반 위에 올려주면서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행복을 찾은 여인의 성숙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따금 그들의 집을 방문하여 손주들과 시간을 보냈고
윤정의 친정 아버지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두 집안의 어른들은 종종 함께 모여 손주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윤정은 이제 과거의 상처를 모두 치유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매년 어머니의 기일에 가족들을 데리고 묘소를 찾아 어머니께 자신의 행복한 삶을 전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 정말 행복해요. 엄마가 항상 바라셨던 대로요. 그녀는 묘비 앞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봄바람이 살며시 불어오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그 순간 윤정은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자신을 어루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도 분명 딸의 행복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계실 것입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